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의 전부 양도와 분할 양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양도란 것은 양도인이 원신용장 금액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양수인이 신용장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죠? 용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양도은행은 원신용장 뒷면에 양도 사실을 기재한 후에 전부 양도 통지서를 원신용장에 첨부하여 양도인에게 교부해주고 양수인에게 양도신용장을 발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분할 양도는 말 그대로입니다. 양도인이 원신용장 금액 중 일부만을 양수인에게 양도해 주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이행하든가 원시연금을 분할하여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뭐 굉장히 하여튼 신용장 받으면 이 분할 양도 한다면은 뭐 얼마든지 그죠? 이용을 아주 그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진행할 수가 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해도 되고 분할 양도하고 그죠? 일부 행거를 다시 또 양도해도 되고 쪼개서 뭐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이제 분할 양도의 특징을 보면요. 원신용장에서 분할 선적과 분할 발행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쪽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사람, 즉 applicant 수입자가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원신용장에서 분할 선적과 분할 발행이 허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이 분할 양도 되더라도요, 양도인만 조건 변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양도인만. 그 다음에 양수인은 자기 명의로 조건 변경을 신청하나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인만 조건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하나의 신용장이 여러 사람에게 분할 양도된 경우에 신용장의 조건이 변경된다면요. 이를 승낙한 양수인들에게는 변경된 신용장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거절한 양수에게는 원신용장 조건이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이런 특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건 변경은 양도인만이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조건 변경에 대해서 양수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무적으로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건 변동에 대해서 의거리한 사람만 어떻게 된다고? 그 변경 사항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 신용장, 처음 양수 받을 때 그 신용장의 조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분할 양도할 때는 분할 양도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죠? 분할 양도 통지서에 양도 금액, 관계 상품 및 수량 등 원신용장을 명시한 후 양수인에게 교부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신용장 중 양수인에게 관계없는 것을 삭제한 후 원신용장 사물 통지서에 첨부하여 교부, 그죠? 우리가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그죠? 그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양도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다른 걸 가리고, 그죠? 이렇게 그 통지서에 첨부하여 교부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양도 금액과 해당 상품명, 수량 등 원신용장 이면에 기재하고 원신용장 수익자에게 반환한다. 그러면 다시 이걸 갖다가 이중 양도하는 걸 그러니까 신용장 원본을 보면 되죠. 신용장 원본에 이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원본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용장 원본을 보면은 이 신용장이 한번 이게 뭐 양수가 되든 양도가 되든지 아니면 내고가 됐던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그 양도든 내고든 은행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장 뒷면에 기재를 하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신용장 금액과 단가. 그래서 양도 신용장 금액이나 단가는
원신용장 금액이나 단가보다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선적기일. 신용장 유효기일, 지료제시의 최종 선적기는 원신용장 기간보다 단축이 또 가능합니다. 그죠? 단축이 가능하다. 자, 요 부분들 변경이 가능하다. 신용장 금액과 단가, 신용장 유효기일과 선적기일도 단축이 가능하고 금액도 단가보다 감액이 가능하다. 요 조건이 있다. 양도시에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보험금액은 어떻게 되냐? 신용장을 양도하는 경우 금액이 감액되면 신용장에서 지시하는 원래의 비율대로 부부해도 원 신용장 금액에 해당하는 부보금액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양도 금액과 원 신용장 금액과의 차이가 클수록 부보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장이 이제 양도하는 경우는 금액이 감액되면 신용장에서 지시하는 원래의 비율대로 부보해도 원신용장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보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신용장 양도하는 경우에 금액을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억 원을 짜리 신용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이제 그걸 갖다가 내고를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산업자는 생산자한테 한 8천만 원 정도로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8천만 원 정도라면은 이제 내고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거로 가지고 그 돈을 찾아가잖아요. 물건은 그대로 심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 뭐냐면 이제 돈을 1억 원짜리를 8천만 원을 줄일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내가 다시 따로 내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자, 그런데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보험은 원래 1억 원에 들어야 되는데 8천만 원으로 신용장 금액이 줄어든다 이거죠. 양도한 신용장 금액이. 그러면은 2천만 원의 물건값은 원래 1억인데 1억에 들어야 되는데 8천만 원의 제2수익자, 즉 제2수익자가 자기는 8천만 원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8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뭡니까? 보험을 들 거라 이거죠. 그러면 2천만 원 부분에 보험이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보험은 100%에서 120%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8천만 원에서 얼마 됩니까? 그 뭐 한 130%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거의 1억 가까운 그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30%로 이렇게 올려서 조건을 병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원래의 자기 어떤 자기가 원신용장에 가졌던 그 금액의 어떤 만큼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신용장을 양도하잖아요. 자, 우리가 양도할 때는 부분 양도가 있고 전부 양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짜리의 어떤 그 신용장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생산업자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8천만 원, 생산업자 너는 8천만 원 받고 이 일 해라. 대신에 네가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이걸 선적하고 보험까지 들어서 수입업자에게 보내라 라고 이제 약정을 했죠. 그러면 원래 원신용장은 1억인데 이 금액을 2천만 원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이지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왜냐면 자기가 또 자기 마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천만 원을 줄이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보험이 또 들 거 아닙니까? 자, 원래 이 보험은 얼마에 들어야 됩니까? 원래 1억 원에 들어야 되죠. 원래 1억 원에 들어야 되는데 8천만 원, 물건값 원래 1억 원인데 8천만 원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신용장을 양도받은 사람은 자기는 8천만 원에 이걸 양도받았기 때문에 보험도 8천만 원에 든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원신용장 즉 바이어하고 바이어가 아니라 예, 그렇죠. 바이어하고 그 계약을 한 사람은 1억에 계약했기 때문에 물건은 1억으로 해서 가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이어가 1억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더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럼 이 보험을 누가 드냐 이거죠. 결국 이거는 이제 수출하는 사람인 양도 받은 사람이 양수인이 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양수인이 그걸 들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대한 조건을 100%에서 130%까지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부보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도 후의 신용장 조건 변경이죠. 양도된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관계 당사자인 개설은행, 수익자 및 확인은행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 후의 신용장 조건 변경입니다. 양도된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관계 당사자인 개설은행, 수익자 및 확인은행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아까 이야기했고요. 신용장이 분할 양도된 경우는요, 특정 수익자에 대해서만 조건 변경이 가능. 앞전에 했죠. 분할 양도된 경우는 그 분할 양도를 양수받아 간 사람에 대해서만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죠.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또 리젝트를 하면은 원신용장, 원래 신용장의 조건 그대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고 안 하고는 이 제2수익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양도인의 권리입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이 개설되면요, 원수익자는 양도 권한을 갖지만 반드시 행사할 필요는 없죠. 그죠? 양도할 의사가 없으면 자신이 수익자로 신용장 이용하면 되는 거고, 뭐 그거는 이제 양도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요청을 해놓는 거죠. 신용자 개설자한테 수입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개설은행의 성명대체권. 자, 신용장이 양도될 때 제1수익자는 직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개설은행의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자신의 이름을 대체할 수 있다. 원신용장에 반드시 개설의뢰인의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송장 위의 수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양도 가능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원수익자는 양도 권한을 갖지만 반드시 행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했죠. 양도할 의사가 없으면 자신의 수익자로서 신용장 이용 강화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이 양도될 때 1수익자는 직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설 의뢰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때 직거래라는 거는, 그래서 양도신용장이 양도신용장이라도 원래는 뭡니까? 원신용장을 그대로 원신용장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보세요. 자, 내가 수출한 사람이고 이제 수출 물품을 수입자로부터 신용장을 개설해서 얻었습니다. 그 신용장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물품을 찾아서 수출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뭐 공장을 안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물건을 안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양도신용장을 발행하겠죠. 그런데 이 양도신용장에는 수입자가 누군지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양도신용장을 갖다가 받은 제2수익자는 자기가 바로 이 수입자와 즉 수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하고 바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장의 개설 의뢰인 이름을 원래 외국에 있는 그 수입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신용장에 있는 것과 같이 자기의 이름으로 바꾼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원수입자를 모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명 대체권인데,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신용장에는 이러한 송장밖에 신용장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차피 양도신용장을 양수받은 제2수익자는 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반 서류가 필요하죠. 뭐 환음 발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장명세서 그러고 뭐 BL도 그렇고 이때는 원칙적으로 어떤 누구의 이름을 써야 되냐면 원래 수입자의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원래 바이어의 이름을 그대로 적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어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송장에서 신용장의 성명 대처권을 행사해서 바이어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제1수익자는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서류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송장유의 서류는 반드시 개설 원신용장에는 개설 은행의 성명을 밝혀야 되고요. 송장 유의 서류에도 반드시 또 뭡니까? 개설 의뢰인이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선화증권이랄지, 뭐, 포장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바이어의 어떤 신상이.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장 대처권.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겁니다. 1수익자가 수입업자인 개설 의뢰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체하여 신용장을 양도한 경우 제2수익자는 송장을 제1수익자 앞으로 작성하죠. 송장은 작성하겠죠. 송장은 작성하지만 나머지 제반 서류들은 모두 원수입자의 이름으로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이어를 숨길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양도인은 자기 앞으로 작성된 송장 및 환음을 자신이 작성한 송장 및 환음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송장 및 환음은 대체할 수 있어도 결국은 이제 다른 서류들, 뭐 포장 명세서나 이런 다른 서류들에서는 어차피 바이어 이름이 기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신용장 금액이나 단가를 낮추어 양도했다면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죠? 이 차익에 대해서 양도인은 환음을 발행하여 양도 차익을 가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좀 설명을 조금 어렵게 해놨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에 받아서 5천만 원의 하청을 줬다. 양도신용장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럼 차익 실현을 하느냐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지금 나오지만 저 환음하고 이제 이게 송장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2수익자 즉 양도신용장을 양수받은 사람 B는 만약 5천만 원의 그 신용장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5천만 원의 차익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B는 내고하러 갑니다. 양도신용장을 가고. 자, 그래서 내고를 하잖아요. 내고를 하면 이제 5천만 원 주세요 하고 내고하면 이 내고한 이 B의 내고 금액 5천만 원은 바로 거기에서 5천만 원 그 지금 예를 들어서 B가 가져온 여러 가지 송장이나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내고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취합돼서 원신용장 즉 양도신용장을 발행한 통지은행 내지는 양도은행에 즉 그 양도은행이죠. 그 양도은행으로 다시 갑니다. 그럼 다시 갔을 때 이 양도인 즉 제1수익자는 자기의 송장 그리고 자기 환음 그 자기 송장과 자기 환음은 그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자기가 원래 신용장을 받은 금액 1억 원이겠죠. 이것으로 갖다 대체한다. 그러니까 양수인이 제1 그 신용장을 양수받은 사람, 그죠? 하청받은 사람이 신용장을 갖고 와서 내고를 하더라도 5천만 원 내고 했다 합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산은 양도은행으로 와가지고 원신용장을 가지고 있는 A, 그죠? A 양도인의 환음과 송장을 기초로 해서 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고 보면 1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양수인인 제2 수익자인 B에게는 5천만 원 주고, 그죠? 그 다음에 A에게는 나머지 5천만 원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차익 실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이렇게 이제 양도 차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제1 수익자의 환원 및 송장을 자기의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자기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제 그 의미가 되겠죠. 자,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신용장으로 내고한다 이거죠. 내고를 이제 다 은행은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그 차익이 생기죠. 양도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가져왔으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1억으로 내고 해가지고 양도인 5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천만 원은 원래 그 신용장을 받은 사람 제1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인의 권리입니다. 자, 매입은행 등의 제한. 자, 양도인은 양도 차익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하여 제2 수익자인 양수인의 매입은행을 자신이 원하는 특정 은행으로 지정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지정하는 거죠. 매입은행을 지정하죠. 매입은행은 restrict 돼 있죠. 아니면은 freely negotiable. 근데 이건 아무 은행에 가는 거고, freely negotiable은 restrict라는 것은 지정되어 있는 거죠. 매입을 하되 은행을 지정하죠. 그럼 왜 그거냐면 그 은행에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특정 은행으로 지정하거나 양도신용장의 매입기간을 제한 또는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양수인에게 요구할 권리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합니까? 송장 및 환음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죠. 그죠? 자, 내고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 것으로 내 원신용장에 있는 송장과 환음, 내가 발행한 환음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은행에 내고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내고하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가서 아까 대체권을 갖다가 행사하겠죠. 그래서 양도인은 양도 지역에서 환원의 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의 은폐. 자, 양도인은 신용장의 양도와 관련된 재반 사항을 은폐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일단은 그 부분이 양수인이 제2 수익자가 몰라야 되죠. 제2 수익자가 그 내용을 알면은 재반사항,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원래 1억 원에 받아가서 자기한테 하청은 양도에는 5천만 원 줬다 하면 이제 굉장히 속상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5천만 원이라도 일을 주는 걸 갖다가 좀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자기가 손해본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 주면 전혀 이득이 없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모르는 게 좋다 이거죠. 모르는 게 좋다. 그래서 양도인은 신용장의 양도와 관련된 재반 사항을 그래서 아예 숨겨버릴 수 있다. 이거 내용을 모르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양도했다는 사실도 수입업자에게 주요 양도사항, 왜냐하면 수입업자 입장도 그렇거든요. 수입업자 입장에도 양도 신용장을 발행했다는 것은 또 다른 공급자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본인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수출업자가. 그러면 괜히 그 수출업자가 중간에 들어서 가격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업자도 원래의 어떤 공급업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업자에게도 양도신용장이 양도는 됐는데 누구에게 양도됐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매입은행 등 관련 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양수인이 누구고 양도 금액이 얼마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일단 은폐할 수 있다. 이렇게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수출업자 제1 수입자의 어떤 이익이 없어지겠죠.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운송서류 매입의 의의. 자,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원과 운송서류를 은행이 자기
자금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죠? 그걸 매입이라 한다. 그죠? 환음과 운송. 환음은 이제 서류를 매입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 돈을 줬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줬다. 대신 줬으니까 이제 대신 이걸 가지고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죠. 일종의. 매입은행 입장에서는. 그리고 수출업자인 베니피셔리 입장에서는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매입은행이 먼저 나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내가 수입업자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음과 운송서류를 매입하고 매수하는 거. 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거고요. 매입은행 입장에서는 환음과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에 송금하면 대금을 상환받는다는 가정하에 자기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매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오늘 앞에서 여러분과 반복적으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수출업자가 있고 수출지 외국환 은행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수출업자가 운송서류를 주고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이 상황을 갖다 우리가 매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수입 대금의 그 수출 대금은 이렇게 회수하고 수입 대금은 지급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제 수입지 수입지 외국환 은행이 그죠? 수입업자를 불러서 운송서류를 주고 수입 대금을 상환하는 이런 형식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입의 요거는 우리가 신용장 프로세스에서 지금까지 그죠? 뭐 충분히 연습을 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의 매입, 자, 운송서류 매입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negotiation, 내고한다 이런 말 하는데 negotiation이란 것이 결국 뭐냐? 매입이란 뜻입니다. 매입. 뭘 매입하느냐? 서류를 매입한다. 누가 하느냐? 은행이죠. 매입은행이 합니다. 그 매입은행이 any bank, 즉 negotiable, freely negotiable. 어떤 은행에 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니면 restricted. 아니면 그 이제 매입은행을 갖다가 제한해 놓은 것, 특정화해 놓은 경우가 있겠죠. 그럼 그거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그죠?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죠. 외국환은행 거래를 약정하고요. 수출업자가 처음으로 외국환은행과 매입 거래를 하려면 먼저 매입은행과 외국환 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 약정은 매입에 따른 제반 사항을 약정하는 것이지만요. 수출 거래와 관련된 주요 약정은 매입은행의 담보 확보, 은행의 면책 사항 등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매입은행과 외국환 거래 약정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수입 서류를 매입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운송 서류를 구비해야 됩니다. 수출업자는 운송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출하고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은 환음에 대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수출업자의 환음을 매입하고 수출 대금을 결제하고 주심 전에 매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서류를 갖다가 필요한 서류, 어떤 서류죠? 수입업자가 필요한 서류를 확보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확보하면서 수출업자는 환음을 발행합니다. 그 환음이라는 것은 의미는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받아야 될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앞서서 매입은행이 먼저 지급을 해준다. 그럼 먼저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자기가 받을 채권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 넘겨주는 것을 바로 환음을 발행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음을 발행했다는 것은 내가 받을 돈을 매입은행 당신이 먼저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받을 돈의 권리를 매입은행에게 넘겨줍니다. 라는 것이 바로 환음이죠. 그래서 이 환음을 발행하게 하고요. 매입은행은 이제 그 운송서류와 함께
매입을 하게 되죠. 서류를 매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출업자의 환음을 매입하고 수출 대금을 결제한다. 그다음에 이제 추심 전 매입이다. 이렇게 합니다. 추심한다는 것은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그 서류가 미비가 있거나, 그죠? 그러니까 추심 전 매입이라는 것은 돈을 받기 전에 미리 먼저 선지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심한다는 것은 돈을 먼저 받아온다는 거죠. 그 돈을 먼저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추심 전에 매입을 하고 다시 이것을 상환을 요청하는 거죠. 누구한테? 개설은행에 내가 돈 줬으니까 자, 내 돈을 준 정표가 바로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음이 여기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다시 나한테 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추심 전 매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람 출금 환음의 매입이죠. 일람이라는 것은 에사이트입니다. 그죠? 에사이트. 그죠? 그래서 일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매입은행에 갔을 때 필요한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서류를 검토 후 돈을 내주는 것을 우리가 에사이트 일람 출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람 출금으로서 환음을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은행은 수출업자가 제출한 환음과 운송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매입을 결정하죠. 매입 결정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 뒷면에 매입일자, 매입번호, 금액, 은행명 등을 기재 후 신용장과 함께 매입대금을 지급하죠. 뒤에 이제 신용장 뒷면에 개입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죠? 재매입.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속되게 이제 이중으로 매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죠? 이중으로 서류를 갖다가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자, 매입대금. 매입 당일 전신한 매입률로 환산한 원화에서 환가료, 그죠? 이자죠, 그죠? 그 다음에 대체료, 수출대금 외화로 인출할 때 은행에서 징수한 수수료죠. 그 다음에 우편료, 전신료, 무역구명, 융자액 등을 공제한 금액. 하여튼 제반 비용들입니다. 이러한 피들, 제반 비용들을 다 공제하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주는 거죠. 그래서 전신한 매입률, 전신한 당일 매매 기준율의 환율이 있습니다. 그 환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조금 우대율,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우대 환율이라 해가지고, 근데 우대 환율을 이제 몇 원씩 깎아줘도 금액이 클 때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몇백만이 몇천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반 수수료 전부 다 쭉 떼고 나서 공제한 잔액을 매입대금으로 수출업자에게 지급하죠. 자, 그 일람부는 그렇게 하고요. 기한부 매입을. 기한부라는 것은 바로 주진 않습니다. 바로. 그 대신에 확약을 주죠. 확약.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는 정서를 줍니다. 그죠? 언제까지 오면 주겠다. 이거죠. 매입 만기일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출자가 부담하거나 은행이 부담함에 따라서 수출자 신용공여와 은행의 신용공여로 구분됩니다. 기한부는 누가 분야받느냐에 따라서 그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만기일이 이제 3개월로 한 이제 기한부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신용장 개설 의뢰인 즉 수입자가 사전에 수출업자하고 합의를 하고 그러면은 일단 그 서류를 갖다가 매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서류를 팔 수 있게 해주되 그 판 대금은 어떻게 한다고?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유선스, 즉 일정한 기일을 정해놓고 그 기일에 지급하는 것, 그죠? 그러한 조건으로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nuisance, 기한부 환음이다. 기한부 환음도 어쨌든 간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매입을 은행이 매입을 하되 돈은 일람불처럼 사이트처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nuisance 일정 기간 후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후에 오면은 주겠다는 확인서를 주겠죠, 그죠? 그때 지급 확약서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그 환음을 바로 팔고 바로 그냥 그 은행에 기한부지만 바로 내고를 하고 이자를 갖다가 떼고 잔액을 받아가는 그러면 하거나 아니면 무역금융 팩토링 같은 데서 가서 다시 이제 환음을 갖다가 파는 거죠. 그러면 팩토링이나 이런 데서 환음을 사 가지고 있다가 만기일에 이것을 개설은행에다가 청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대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는 이제 할인을 하죠. 할인을 합니다. 그죠? 할인을 하죠. 환음의 할인을 한다는 것은 환음을 이자를 떼고 미리 이제 받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원래는 만기일까지 기다리면은 그날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죠. 그럼 이자는 떼이지는 않지만 그게 그거죠. 왜냐하면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돈을 쓰려면 어차피 대부를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 대부를 내서 이자를 내는 거를 선지급하고 먼저 뭡니까? 음을 할인해서 가져가는 거나 똑같은 효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죠?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 무슨 이자? 만기일이 될 때까지 즉 내고일에서 매입일에서 만기일이 될 때까지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공급자가 부담하느냐 아니면은 공급자 신용공여라고 은행이 이제 부담하느냐. 은행이 부담할 때는 우리가 은행의 신용공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수출업자의 신용공여. 자, 그것을 우리가 공급자 유전스를 한다. 외상기간 동안 수출업자가 자금회수를 보류함으로써 신용을 공유하는 형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수출업자가 자금회수를 보류한다. 그죠? 수출업자가 자금회수를 보류함으로써 신용을 공유하는 방식. 자, 기한부음을 발행을 조건으로 하는 대부분의 매입신용장 방식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업자의 신용공여, 즉 공급자 유선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한부음, 그죠? 그래서 유선스 드래프트를 발행을 조건으로 하는 대부분의 매입신용장 방식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상기간 동안 수출업자가 자금회수를 보류함으로써 그죠? 신용을 공유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출업자의 신용공급 공여라. 자, 수출업자의 공급자 뉴선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만기일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출업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그 유선스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고를 합니다. 할인을 합니다. 할인을. 그러니까 이제 만기일 90일 돼 있는데 그럼 90일 있다가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90일 있다가 자금이 안 가면 90일 있다가 가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뭐 이자가 없죠. 그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 그거를 이제 내고를 하는 거죠. 내고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내고를 한다기보다 보통 매입을 합니다. 할인을 하면서 90일치 이자를 떼고 그죠? 만기일까지 이제 가는데 이때 이 90일까지 이자를 누가 부담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 90일이라고 했을 때 이걸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이자를 뗄 때는 보통은 우리가 이거 공급자 즉 shippers nuisance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않고 은행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는 이것을 bankers nuisanc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매입신용장은
보통 보면 수출업자가 공급자가 이제 정해진 기일 이전에 매입을 즉 서류를 팔고 바로 이제 금융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외상 기간 동안 수출업자가 자금 회수를 보류함으로써 신용을 공유하는 형식, 이걸 갖다가 우리가 shippers nuisance, 즉 이자를 수출업자가 낸다는 거죠. 그죠? 수출업자가 낸다. 그래서 기한보험을 발행할 조건으로 하는 대부분의 매입신용장은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용어가 조금 평범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용어를 조금 까다롭게 이렇게 그냥 둘러서 얘기를 해놔서 이해를 조금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상 거래를 했다 이거죠. 외상 거래를 예를 들어서 90일 했다면, 3개월 했다면 좋다 그러면 외상 거래 물건 실어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류 가져와서 물건 다 실어 보냈습니다. 은행 가져오죠. 그죠? 은행 가져오면 은행에서 매입은 합니다. 그죠? 대신에 돈은 바로 안 두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때 돈을 할인을 합니다. 그죠? 할인을 하는데 이때 이제 돈을 할인할 때 이자가 원래는 90일 이후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이자를 90일간의 이자를 먼저 받는 거, 돈을 먼저 받죠. 먼저 받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원래 90일 동안 받았을 때 이 이자를 누가 받느냐 이거죠. 누가 내느냐. 이거를 갖다가 수출업자가 자기가 편의해서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자를 3개월치 이자를 떼고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shippers nuisance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은행이 이 이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가 bankers nuisance다 이렇게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bankers nuisance가 되면은 그것은 바로 뭐하고 같습니까? 그거는 내고에서 바로 가져가는 asset, 즉 일람불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일람불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뭐냐면 돈 받아가고 이자도 안 떼니까. 그죠? 이자도 누가 부담하니까? 뱅크가 부담하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90일 기다린다는 것, 물론 이제 이것도 뉴선스 해도 90일 기다려도 결국 그에 대해서 직업 보정 한다는 그걸 좀 확약서를 줍니다. 자, 며칠 후에 오면 돈 주겠다라고 주죠. 주기 때문에 뭐 어차피 그 달짜에 있으면 돈을 받아가지만, 그죠? 돈을 받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bankers nuisance를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지급하면서, 그죠? 바로 지급하면서 이자는 물지 않고, 그죠? 가져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일람불의 에사이트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하겠죠. 파리체. 자, 그래서 공급자 뉴선스, shippers nuisance를 보면 선적합니다. 그죠? 선적하고 그 전에 물론 이제 기한부 신용장, 외상 신용장을 개설 신청하겠죠. 수입업자가. 그래서 하면은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신용장 통지를 하고 매입은행에다가,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에게 다시 신용장 통지를 해서 나중에 선적하고 그 다음에 환음을 발행하고 매입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면 여기서 90일 이후에 뉴선스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shift가 90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90일까지의 이자를 갖다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먼저 받아갑니다. 요때 이 이자를 공제할 때 이자를 공제하는 것은 이자를 누가 내느냐? 수출업자가 내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공급자 뉴선스라고 하고, 수출업자가 아닌 매입은행이 이자를 갖다가 이자에 대한 이자를 내고 먼저 돈을 준다면은 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거의 원금을 그대로 다 가져가니까 이게 비록 뉴선스 외상 거래지만 뭐와 같다? 에사이트하고 같다. 일람불이랑 같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수리 받아가지고 신용장 개선에 보내면 이제 만기일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입은행은 그 다음 이제 뭡니까?
그 보상을 상환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은행이 신용을 공유한다. 그래서 은행 뉴선스, 그래서 뱅커스 뉴선스는 뭐냐? 그래서 은행은 수입업자에 대해서 기한부 환음의 지급을 유예하고 외상기간 동안 자금 부담을 지죠. 그래서 이제 수익자는 일람 출금 방식으로 매입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공하는 내국 수입 유선스와 해외의 환거래에서 제공하는 해외 은행 인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공하는 내국 수입 뉴선스와 해외의 환은행 그림, 그러니까 이제 이 뉴선스를 할 때는 바로 신용장 개설 은행이 바로 그걸 갖다가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수출국에 있는 환거래 은행이 이것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해외은행 인수하고 내국 수입 뉴선스가 있다. 내국 수입 뉴선스는 바로 신용장 개설 은행이,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급을 해주는 경우죠. 그 다음에 해외 인수은행이 하는 경우에는 해외 환거래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와 같이, 내고해주고, 그럼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뱅커스 유선스가 되면은 그 자체가 바로, 외상거래가 아니라 어떻게, 선지급 받아가는데 이자를 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것은, 바로 그거랑 같죠. S사이트랑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뱅커스 뉴선스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이자를 어떻게 누가 부담한다고? 매입은행이 부담한다는 거죠. 매입은행이 결정한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거하고 이제 같아. 그것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것을 내국 수입 유선수로 한번 봅시다. 외상기간 동안의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공연을 재산 개설은행이 하고, 자, 매입은행은 일람 출금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으로서 수출업자는 똑같은 거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거는 이제 내국 수입 유선스라는 것 자체가 외상기간 동안의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공연을 개설은행이 한다. 개설은행이 해준다. 개설은행이 하고, 매입은행은 일람 출금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으로서 수출업자는 그렇죠. 일람 출금과 같은 방식으로, 즉 여기에서 이자를 전부 다 매입은행이 다 문다 이거죠. 그죠? 개설은행이 다 물기 때문에 매입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그 일람 출금까지 S사이트 해가지고 내부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개설은행은 서류를 받는 대로 매입은행에게 대금을 즉시 상환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 개설 의뢰인으로부터는 만기 대금을 받죠. 그죠? 개설 의뢰인은 수입업자인데요. 자, 그 다음 은행과 은행 가기 때문에요. 이거는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은행은, 즉 매입은행은 그 관계가 어디까지냐면 개설은행까지 갑니다. 그래서 개설 의뢰인하고의 개설은행하고의 관계는 또 다른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만기일에 지급을 하겠죠. 대금을 받지만 매입은행하고 이제 개설은행은 이것은 이제 즉시 이제 상환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들 은행끼리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U는 이제 은행들을 이야기하기. 그래서 You must negotiate the draft on S사이트 basis. 즉 이걸 S사이트 일람 출금의 베이스로 하라는 거죠. 자, 그걸 매입을 해라. must negotiate라는 이 말은 서류 매입을 해라는 거죠. 언제 이후로? Since the discount charge are for account of buyers. 그러니까
바이어가 이 디스카운트 차지가 이러한 비용들이 바이어가 물 때, 즉, for account of buyer, 바이어 어카운트로, 그러니까 바이어가 문 이후로는 뭐냐면 결국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asset 베이스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이야기겠죠. 결국 이게 이제 바이어가 문다는 것은 결국 bankers, use and style, 그죠. 그 뱅커, 즉, 바이어의 뱅커인 매입은행이 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이어의 뱅커인 캐슬은행이 이걸 수수료를 문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뭐냐면, asset 베이스로 가라. 이거죠. 일람출금행과 똑같은 것으로 해서 결국은 돈 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돈은 누가 내기 때문에? 바이어가 내기 때문에. 바이어의 은행이 내죠. 엄격하게 얘기해서. 그죠?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은행 인수입니다. 자, 캐슬은행과, 환거래 계약이 체결된 외국의 특정 은행이 외상 기간 동안 신용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외 은행 인수, 그죠? 라는 표현입니다. 자, 캐슬은행은 해외 환거래 은행을 환업 인수은행으로 지정한다. 그죠? 인수은행으로. 인수수수료와 할인율을 캐슬은행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라. 그죠? 매입한다. 우리가 하게 되면 매입만 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인수은행. 인수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기한보험을 갖다가, 받고, 그걸 갖다가 지급해주고, 그죠? 지급해준다. 대신에 이제 지급해줄 때 이제 확약서를 주는 거죠. 지급 확약서를 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서 내고 한다는 거죠. 그죠? 보통의 경우에, 할인해서 먼저 받아간다. 이럴 때는 이제 인수은행은 결국은 캐슬은행이 부담한 조건으로 이제 매입을 했을 때는 바로 이제 그거는 사이트하고 같은 효과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수은행, 그죠? 이러한 개념들을 잘 알아놔야 되겠죠.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읽어봄으로써 이렇게 혼동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그 데피니션을 잡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자, 수출업자로부터 일람출금 방식으로 매입한 매입은행이, 그죠? 인수은행에 매입수를 제시하면 인수은행은 매입대금을 상환해 주고요. 그죠? 인수은행은 하죠. 주고 자신은 만기일까지 기다려 캐슬은행부터 돌려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수출업자로부터 일람출금 방식으로 매입한 매입은행이, 그죠? 매입은행이, 자, 일람출금 방식으로 매입했습니다. 인수은행에 매입수료를 제시해야죠. 그 다음에 상환을 받아야 되니까. 인수은행은 매입대금을 상환해 주고, 자신은 만기일까지 기다려 캐슬은행으로부터 돌려받는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수은행의 역할입니다. 그죠? 매입은행, 인수은행, 그 다음에 캐슬은행, 이렇게 됩니다. 자, 외상기한에 대한 자금 부담은 인수은행이 부담합니다. 그죠? 캐슬은행은 외상기간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고 수입대금 만기에 가서 결제한다. 이자만 지급하고, 그죠? 그것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뱅커스 어카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해외 은행 인수 신용장의 매입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뭐 대동소이하죠. 통지하고. 자, 캐슬은행에 대해서 수입업자가 우선 뭡니까? 신용장을, 그죠? 개설하죠. 개설 신청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매매 계약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걸 통지하고, 그럼 선적하고 내고하러 가서 대금 지급합니다. 매입은행에, 그죠? 그래서 매입은행에 이제 지급하면, 이 결제은행, 결국 이야기하는 이제 드로이뱅크에다가 다시 이제, 이 결제은행이 인수은행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결제은행이,
인수를 한 걸 갖다가 다시 어떻게 개설은행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죠? 그 보면 이제 만기일에 이제 입금이 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수금 할인을 이제 의뢰하죠. 시장에서. 그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엄기일에 이제 입금하고, 그죠? 이 인수금융시장이라는 데가 있죠. 팩토링이나 이런데. 이런데 가서, 자, 이거 뭐 내가 이거 좀 환음인데 이거 내가 환음 발행해가지고 서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만기일이 얼마니까, 이거 인수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만기일 이거 가져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인수금융시장에서 금융시장과 이러한 경우에 이제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결제은행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다시 이제 인수금융시장에서 인수했다면은 이걸 다시 결제은행에다가, 그죠? 돌려보내서 다시 상환받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일치수로 discrepancy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일치 운송서류의 조건부 매입이다. 그죠? 자, 매입 의뢰한 운송서류의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면 매입은행은 원칙적으로 매입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매입은행의 매입 조건, 자, 불일치 사항의 정정, 즉 수익자로 하여금 불일치 사항이 정정하도록 하여 매입. 그죠? 요거는 이제 그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요 바꿔오세요. 요거 다 안 맞네요. 요 글자가 안 맞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요 글자가 안 맞네요. 뭐 요거는 요 서티피케이트가 요런 게 아니고요. 요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죠. 근데 막 하루 이틀 아니면 막 마감 시간, 신용장 마감 시간이죠. 신용장 만기일이나 아니면 이제 신용장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고 만기일. 그죠? 이런데 이제 만기일 와가지고 막 그래 하면 이제 그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추심후 지급이다. 추심이란 것은 돈을 먼저 받아주겠다 이거죠. 그럼 돈을 받아준다는 이야기는 매입은행이 바로 선지급하지 않고 개설은행에 보내가지고 개설은행에서 내고 하면은 즉 그걸 억셉턴스 하면 매입하면은 그 돈을 그냥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안 준다. 추심은. 개설은행 일단 운송수를 보내고 자, 개설은행부터 상환이라는 돈입니다. 수집자의 대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추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심한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입업자가 추심했는데 상환 안 하면은 그러면 이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추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일단은 뭐 한다고? 일단은 이제 그 보면 좀 불순하죠. 은행이 일부러 추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 받아 살려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금 의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상대방에 대해서 좀 골탕을 먹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멀쩡하게 매입해도 되는 걸 추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돈을 받으면 수출업자에 주는 거죠. 이거는 뭐 매입이 아니죠. 일종의 심부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회후 매입이다. 은행이 하자사항을 문의한 후 개선은행이 동의해 있을 거 대부분 이걸 많이 하죠. 조회후 매입. 조회합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됐는데 추심하면 한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그죠? 근데 조회를 하면은 자, 요런 하자사항이 있는데 받아들일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 받아들이세요. 하겠죠? 뭐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조건 변경 후 매입이다. 신용장의 조건이 준비된 서류에 맞도록 변경하여 매입. 이건 정상적입니다. 다시 어멘드 해가지고, 그죠? 조건 변경은 누가 합니까? 수입업자가 조건 변경 해줘야죠. 그죠? 수입업자가 조건 변동을 해주면 그 조건 변동에 맞도록 뭡니까? 서류를 조건을 변경하여서 이것도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자부 매입입니다. 불이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보증각서를 첨부하여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때는 이제 그 소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돈 가져가서 리콜스 하거나 리펀드 하겠다는 거죠. 신용장 유효기일 얼마 남지 않거나 자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경우에 하자를 갖다가 하자에 대한 책임지겠다. 만약 저쪽에서 매입 안 하면 내가 그걸 기부업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신용장은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가서 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고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자부 매입 말고 조건 변경 후 매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회에 매입할 수도 있고, 추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고, 추심은 또 그걸 바로 하면 안 되죠. 추심은 하면 또 신용장 통일규칙이 아니라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리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신용장 통일규칙을 따르면은, 우선, 은행이, 바로 지급해 주는 거니까요. 그죠? 이제 은행이 바로 지급해 주는 거죠. 의무적으로 지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은 이제 좀 미리미리,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죠? 자, 이제 매입이 끝나고 나면 매입은행은 커버링 레터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커버링 레터 작성해서 운송서류 환영하게 개설행위 송부 돈 받아야죠. 이제 매입 대금을 갖다가 상환을 청구해야죠. 이제 먼저 돈 줬으니까, 그죠? 자, 개설은행을 응해서 돈을 안 주거나 시시간에 경과해도 아니면 지급 거짓 통지를 받거나 상환되지 않으면은 매입은행은 해당 매입 거래를 부도 처리한다. 부도됐네. 야, 이거 안 주네, 이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매입은행은 부도 등록과 동시에 수출업자에게 부도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매입 대금과 부도 이자를 갖다가 상환을 청구한다. 자,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이거 소구라죠. 리콜스라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뭡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신용장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그죠? 그쵸? 그래서 부도 등록과 동시에 수출업자에게 부도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매입 대금과 부도 이자를 갖다가 상환 청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수입자 이를 거부할 것 매입은 수출 화물에 대한 채권 보존 절차를 위하여 대출 규정에 따라 대출금 규정에 따라 그러니까 이 대출한 겁니다. 일종의 대출해 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하기 때까지 수입업자일 때까지 상환을 받을 때까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을 받을 때까지 누가 매입은행은 대출해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요? 수출업자에게 그죠? 그래서 수출업자가 이를 거부할 거, 난 소고 안 하겠다. 난 돈 다시 리펀드 안 하겠다. 할 경우, 매입은행은 수출 화물에 대한 채권 보존 절차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뭡니까? 일본, 한국 같은 데는 부터 가버리니까, 그죠? 부터 가버리니까 이런 거 할 수도 없어요. 저쪽에서 벌써, 이제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럴 경우에는 저쪽에서 서류를 줬는데 서류만 받고 돈을 안 주고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건 은행이 완전 은행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리젝트를 할 때는 서류를 다시 돌려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서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BL 같은 게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거 BL 같은 건 수출 화물이죠. 이 수출 화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다 이거죠. 그죠? 대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죠? 경매를 하거나 뭐 하겠죠. 자,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소구를 갖다가 매입의 경우는 소구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죠? 매입의 경우는 소구가 제한된다. 이제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매입의 경우는 소구가 굉장히 이제 제한된다. 그다음에 서류 검토 은행의 면책. 은행은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신용장의 뭡니까? 추상성의 원칙, 추상성.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추상성이라는 것은 서류가 이름만 맞고 서류의 형식만 맞으면 뭡니까? 그 진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해졌는가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대신에 그 서류의 어떤 엄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 서류가 신용장이 요구하는 정확한 서류여야 됩니다. 그 진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지만 그 형식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의 명칭, 수량 등 표시된 사항들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진짜 그렇게 그 실린다 안 실린다 은행 직원이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건 현실적으로도 힘든 거고요. 그래서 그 추상성의 원칙이다. 은행은 신용장 거래에서 독립 추상성에 의해 서류만을 가지고 다른 거지 상품 거래에 관해서는 관계하는 것이다. 그 독립성의 원칙, 추상, 즉 계약이 어찌됐든 간에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단지 시용장 그 자체로서만 이제 심사하는 거죠. 그 자체로서 유효하게 보는 거죠. 이게 계약서하고 틀리고 안 틀리고는 은행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용장의 형식을 갖추었고 그 시용장이 요구하는 그 형식이 맞춰질 때는 그 시용장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시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누가 가지고 오면은 그것은 이제 그대로 이제 시용장 그 자체가 하나의 계약서가 돼서 그냥 원래의 계약서와 틀리더라도 유효하게 이제 그 시용장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용장의 독립성의 원칙 또는 추상성의 원칙이란다. 그죠? 추상성이 아니라 추상성입니다. 서류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엄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러한 서류들이 형식적으로는 정확하게 그 명칭과 내용이 맞아야 된다는 것은 실제 내용이 아니라 시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것을 이제 엄격성의 원칙이다. 자, 그래서 신용장 거래소의 상환이라는 것은 뭐냐? 자,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한 매입 대금을 개설은행이 지정한 다른 은행으로부터 보상받는 그 상환이죠. 그죠? 내가 먼저 돈 줬다 이가. 그러면 그거를 뭐고? 그 대금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것을 개설은행이 지정한 다른 은행으로부터 보상. 개설은행이 자기가 그걸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또 다른 은행을 보증은행을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급은행을 세우겠죠. 그거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개설은행의 상환.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수요를 받은 후 서류를 송부한 매입은행에게 매입대금을 직접 송부해주는 형식.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받았어요. 서류를 그죠? 받았죠? 매입은행의 대금을 직접 송금해주는 형식을 우리가 상환한다. 개설은행이 상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환한다. 자, 그래서 상환은행의 상환. 자, 상환은행의 상환하죠. 개설은행이 자신이 직접 상환하지 않고 제3국의 다른 은행을 통해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 적시 상환 수권서 또는 상환 지시에 따른 다른 국가의 상환은행에 보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신용장 개설 적시에 상환 수권서, 그 다음에 상환 지시서를 오면 주라라고 하는 것을 상환은행에 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환은행이 따로 있을 수 있다. 개설은행이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할 때는 이제 상환은행을 세워서 그 상환은행이 다시 개설은행이 무슨 대부를 해주든가 한 거겠죠. 그래서 상환은행으로 하여금 한다. 그러면 이제 매입은행은 이 상환은행에 대해서 대금 상환을 청구한다. 그죠? 상환 지시서를 갖다가 주고. 그럼 대부분 상환은행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상환은행에 이렇게 이제 개설은행의 어카운트가 있거나 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한다. 서류는 어떻게? 서류는 개설은행이 이제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대금은 상환은행이 상환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상환은행인 경우 매입은행은 수익자로부터 매입한 운송서류는 개설은행을 보내고, 그죠? 상환에 대해서는 대금만 청구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아까 그림에서 했죠. 자, 상환은행에 대해서는 대금만 청구한다. 자, 상환은행에서 발행되는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시용장 상환 수권서의 조건에 따른다. 그래서 시용장 상환 수권서의 조건에 따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환은행에서 발행해야 되는 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는 시용장 및 상환 수권서의 조건에 따른다. 시용장이 있습니다.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다음 상환 수권서에는 이제 어떤 피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게 이제 나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운송 서류가 도착하면요, 개설은행 적시 사실을 수익업자에게 통지해서, 자, 이렇게 전화하죠. 사장님, 저 왔습니다. 자, 와서 서류 찾아가시고 정산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운송 서류가 시용장의 요건과 일치하는가를 여부를 검토하고 이걸 수리할 것인지 또는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개설은행은 그 개설은행과 이제 바이어가 같이 하겠죠. 개설은행 운송수수료가 문헌상 신용장 조건 일치하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상당한 주의입니다. 상당한 주의. 이거는 이제 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상당한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 조건. 이러한 것은 이제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라 심사합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라 심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상당한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개설은행은 서류 접수일 다음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신용장 개설은행은 이제 돈을 줄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그러니까 운송수수료가 신용장 조건 일치하면 수리 후 대금을 상환하면 돼. 즉시 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에 따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수리에 대해서 무조건 신용장 대금을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운송수수료 상호가 모순이 있거나, 자, 신용장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디스크레펀시가 발생한 거죠. 개설은행은 전신 또는 신속한 방법으로 운송수수료 수리 거절을 매입은행에 통보합니다. 그죠? 통보하면 이제 수리 거절한다. 부도 처리된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소구권을 행사하겠죠. 소구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개설은행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운송수수료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일단 수입업자에게 서류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수료를 인수할지 여부를 묻는 것이 바람합니다. 독자적이지만 일단 수입업자에게 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수료를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중에 또 수입업자가 이거 뭐 서류도 안 맞는데 왜 인수하느냐 이렇게 또 악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인수할지 안 할지는 독자적이다. 그렇지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딱 뒤에 있어 어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렇겠죠. 자, 신용장 통일규칙 제16조 보면요. 불일치 서류, 권리 포기 및 통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 혹은 개설은행, 그죠? 이야기했죠. 자, 지정은행, 지정에 딱 지정해서 그 은행이 주겠다. 그죠? 자, 그 은행에 가서 돈 받아라. 이게 지정은행이죠. 자, 확인은행이죠. 마찬가지. 컨퍼메이션 벤트 마찬가지. 돈 안 줄 때는 이 은행이 주는 거죠. 혹은 개설은행은 서류 제시가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결제나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엄격성의 원칙이 적용된 거죠. 자, 개설은행이 서류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 불일치에 대한 권리 포기를 할 것인지 개설은행과 교섭할 수 있다. 불일치에 대한 권리 포기. 자, 불일치되어 있는데, 자, 불일치되어 있으면 그걸 매입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 매입하지 않을 걸 포기할 것인지, 매입할 것인지 말이죠. 그것을 개설은행과 교섭.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불일치 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불일치 난 상황에서는 이거 매입 안 해도 됩니다. 돈 안 줘도 되고, 우리 매입 안 해도 되는, 돈 안 준다는 이야기는 물건만 갖고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를 갖다가, 받아들인 거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죠.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뭐 좀 불일치 있는데 이거 물건 받으실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교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교섭할 수 있다.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포기를 할 것인지를 교섭할 수 있다. 무조건 안 되면 무조건 포기해라. 이게 아니고 할래 안 할래 이거. 결국은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이어가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다 이거죠. 급하면 또 하겠죠. 그죠? 꼭 필요하고 이런 때. 다음에 이제 환원 및 운송수수료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수수료가 모두 제시지연지 여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통수대로 그죠? 왔는지, 그죠? 뭐 3개, 2개 이런 게 있었죠. 오리지널에 대해서. 뭐 쿼드러피큐트도 있고, 그죠? 트리플키트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운송수수료가 신용장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서류 간 상호 모순이 있는지. 자, 운송서류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신용장에서 기술하는 그러한 상품, 그대로 기술되어야 됩니다. 신용장 번호, 그 다음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그 상품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대로 돼야 됩니다. 알겠죠? 거의 뭐,
거의 통일적으로, 그죠? 쫙 이렇게 일치돼야 됩니다. 모순이 없어야 된다, 이런죠. 서류 발행자의 자격이 서류 발행자가, 그 사람이 맞는지, 그 서류를 발행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죠? 여기서 BL인데, 선사가 발행 안 하고, 그걸 갖다가 하우스 BL을 갖다가 발행했다. 포워드 BL을 발행했다. 그걸 하우스 BL이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이 포워드 BL을 갖다가, 포워드 BL이라는 것은 선사에 가지 않은 게 아니라 트럭업자들이 발행한 트럭 BL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수출업자가 빨리 내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릴라이블 하지 않죠. 그 포워드, 우리가 소위 하기에는 뭐 미국 같은 데는 포워드들이 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 뭐 하나의 큰 그 어떤 신뢰성을 갖고 있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는 트럭 몇 대 가지고 운송을 하면서 그 포워드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BL을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BL이라는 게 별 겁니까? 운송 서류인데요. 자기가 운송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포워드 하우스 BL, 즉 이런 운송업자하고 수출업자하고 짤 수가 있거든요. 서로 간에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L을 발행해주고 내고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물건을 로딩이 안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선적일을 갖다가 훨씬 전에 했는데 뭐 선적일을 당겨가지고 그걸 좀 조작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릴라이블 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운송수리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었는지, 그죠? 컨사인이 받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와서 신용장과 통일돼야 됩니다. 그 신용장하고, 이 계약에 이 신용장하고 관련된 서류구나, 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이라든지 쉬퍼라든지 이런 것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 신용장이 딸린 건지 안 딸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환음,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권리가 정당하게 되는 거죠. 환음, 그 다음에 이제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 이거 선화증권도 결국은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건지, 물건을. 보험증권도 이 보험증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입업자가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걸 보험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건지. 환음도 마찬가지죠. 이 환음을 발행한 사람이 그러면 결국은 수출업자가 맞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그죠? 근데 이제 환음이 예를 들어서 뭐 발행을 했는데 뭐 환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돈을 뭐 어떻게 된 거야? 돈을 더 준 거야?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금액이 일치적으로 다 같아야 됩니다, 그죠? 환음을 받는데 수입 뭡니까? 우리가 LC는 1억 올렸는데 환음은 2억원 돼 있다. 그럼 2억원 받아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결국 2억원 받아갔으니까 어떻게 되죠? 수입업자는 2억원을 갖다가 환음을 매입하면서 은행이 2억원을 줘야 돼요. 왜? 저쪽에서 매입은행이 이 사람한테 2억원 줬다 하고 환음을 받아 우리한테 제시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아니다. 이거는 금액이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선화증권도 이거 보니까 받는 사람이 컨사이니가 엉뚱한 사람 돼 있다. 그럼 이건 내가 가져가서 찾을 수가 없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이죠. 보험증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훑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입 대금의 지급 절차가 있습니다. 수입업자 운송서류가 상호 모순이 없고 시용장의 내용과 일치하면 캐슬은행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운송서류를 인수한다. 그죠? 인수한다. 수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운송서류를 찾아가지 않으면 캐슬은행은 별도 이자를 징수하겠죠. 그죠?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뭡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죠? 캐슬은행은. 자, 일주일이 근거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캐슬은행은 수입 대금의 변제실까지 외화 연체 이자를 징수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외화 연체 이자를 안 가져가면 결국은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 계좌로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디포짓 해놓은, 즉 담보로 맡겨놓은 돈을 자기 계좌로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까지 이자는 계속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결국 시용장도 제일 앞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이것도 대부입니다, 대부. 무역에 대해서 무역을 할 금액을 미리 빌려준 대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Letter of Guarantee입니다. 그래서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 자, 이거 뭐 때문에 하느냐? 화물은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아직 저쪽에서 내고를 빨리 안 해갖고, 즉
서류 매입을 빨리 안 하러 간 거죠. 그 수출업자. 그래서 선화증권이 안 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수입업자가 화물을 찾아야 되는데 선화증권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일종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가져가야지 그걸 회수하고 선사에서는 나중에 그냥 주부면 어떡합니까?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럼 따지고 선화증권 갖고 온 사람이 내 물건 내놔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선화증권이 도착할 때 기다려야 되나? 안 그렇죠. 그 기다리는 동안 시간도 촉박하고 그 사람은 또 그 물건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근거리 무역에서는 발생하는 화물 선독장 현상, 그죠?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지에서 선화증권 운송수를 빨리 보내주거나 수입지에서 선화증권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letter of guarantee다 이렇게 합니다. letter of guarantee. 그래서 이 guarantee란 것은 뭐냐면 이제 주세요라고 은행이 발행해 줍니다. 예, 이거 그냥 줘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증할 테니까 지금 이게 도착 안 해서 그러니까 자 먼저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화물 줘도 됩니다. 화물 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저쪽에서 BL은 서렌더를 시키는 거죠. 서렌더를 시킨다. 그죠? 결국은 이제 서렌더 한다는 것은 기존의 유효한 BL을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려야지, 그죠? 다른 사람이 그 BL을 갖고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서렌더 됐기 때문에 누가 그 BL을 갖고 와서 내 화물이다 해봐야 그거는 미리 뭡니까? 쉬퍼가 서렌더를 해버린 거죠. 그죠? 즉, 수출자가 서렌더를 해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는 대신에 letter of guarantee, 찾아도 좋다라는 것을 갖다가 선사에 보내준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개설은행이 보증서를 요구하는데 이 개설은행의 보증서가 바로 letter of guarantee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화증권 사용하지 않고 주긴 주는데 화물 인도할 때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개설은행의 그죠? 여기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뭐 다른 사람 진짜 선화증권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와서 내 거 왜 없냐 이렇게 했을 때는 당신들이 주라 해서 우리가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내용을 가진 것이 바로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 즉 letter of guarantee다. 그죠? 그래서 화물 선취 보증서 반드시 개설은행이 발행하나 개설은행은 은행의 보증이 첨부돼야 된다. 보증이 첨부된다. 왜? 나중에 실제로 환음을 갖고 나타난 사람이 있을 때는 모든 책임을 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 물건 어디 있노 했을 때는 모든 책임을 다 이걸 갖다 그냥 주라고 한 지금 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먼저 이 사람한테 줘도 된다라고 한 개설은행이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letter of guarantee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